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근 5년이 넘는 시간을 병원에서 생활했던 여성입니다. 왜 병원에 있었냐고요? 친정엄마의 몸이 좋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옆에 없지만 생각해보면 엄마와 함께 있을 시간을 하늘이 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만약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혼 후 집안일에 회사 생활에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엄마를 핑계로 가정에 소홀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병원을 오가면서도 남는 시간에는 틈틈이 일을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또 남편에게도 항상 직접 만든 요리를 해주었고요. 아무튼 엄마가 병원에 있다 보니 걱정에 도저히 집에서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런 제 상황을 염려한 엄마는 항상 올 필요 없다면서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런 저를 걱정하는 엄마가 더 걱정되었어요. 긴 시간 동안의 병원 생활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엄마는 병원에서 생활하는 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밖에 꽃이 피고 눈이 오는 모습을 창으로 보더라도 아이처럼 계절이 바뀌었다며 너무 예쁘다고 아이처럼 좋아했죠. 그런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은 편치 못했어요.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주고 싶었어요. 이게 부모와 자식의 연이 아닐까 싶네요. 투병 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듣는 가족사도 엄마에게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요, 저와 부모님을 포함해 단 3명밖에 없는 단출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더욱 애틋했고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지만 엄마는 항상 밝은 모습만 저에게 보여주셨죠. 저는 그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아픈데 마음까지 슬픈 나날이 계속되면 나을 병도 못 낫는다는 말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엄마가 제게 들려준 우리 가족 외의 가족사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다른 친척들과는 인연을 끊은 지 오래거든요. 여태까지 절대 비밀로 하던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 듣고 나서는 왜 비밀로 했는지 알겠더군요. 부모님이 형제들과 인연을 끊게 된 건 함께 투자한 사업 때문이었어요. 당시엔 아빠 양식장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엄마 형제들이 너도 나도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며 우리 집에 계속 들락날락했다고. 그래서 마음 약한 부모님은 그런 형제들을 받아주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일은 형제들이 사업에 뛰어들면서 생기게 되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속담처럼 아버지의 사업에 뛰어든 친척들은 너도 나도 입을 대기 시작했고 양식에 대한 전문가인 아빠의 방식을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다고 해요.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도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쪽수로 의견이 밀리는지라 도저히 본인의 방식대로 일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친척들 방식대로 양식 사업을 진행했는데 1년도 못 가서 부도를 맞고 온 식구가 힘들어지게 된 거죠. 하지만 친척들은 사업이 망하기 직전에 오히려 아버지를 탓했다고 했습니다. 자네가 이 망할 사업에 우리를 끌어들여서 지금 다 망하게 생겼어. 아유, 그러게 왜 같이 하자고 했나? 다 같이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애초에 우리 제안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지. 사람이 이렇게 판단력이 없어서야. 이제 2번 다시는 서로 얼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군. 빚은 각자 알아서 처리하지. 우리가 빚까지 같이 처리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친척들의 말에 부모님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그런 친척들의 태도를 보고 이제 형제들을 안 보고 살겠다며 아버지에게 펑펑 울며 매달려서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아빠는 항상 나에게 이 말을 강조하셨죠. 우리 딸, 네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너도 짝을 만나게 되겠지. 그렇다면
아빠가 해주는 말을 잊지 말고 살아라. 네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한 사람일수록 절대 돈과 관련된 거래는 하지 마. 돈이 얽히는 순간에는 좋은 사람도 악인으로 변할 수 있단다. 내 말 잘 새겨들어.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직접 경험할 것 없이 옆에 우리만 봐도 알 수 있어.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지 않니? 그러니 이 아빠는 네가 절대 우리 같은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하는구나. 이때는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시 제가 20살 중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었으니까요.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빠가 이런 일이 있으셔서 내게 이런 말을 했구나 싶더군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자랐고 친척과의 연도 끊었지만 엄마의 병실에는 병문안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 많았죠.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엄마, 병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아무리 봐도 제 기억에는 없는 사람들인데 혹시 뭐 하는 사람인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너무 궁금해서요. 우리 가족은 친척하고도 연을 끊었다면서요. 그럼 친척들도 아닐 테고 그렇다고 아버지 지인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말해줄 수 없나요? 저 사람들은 사실 예전에 우리가 빚을 진 채권자들이야. 한때는 우리 가족을 엄청 못살게 쫓아다녔지. 그런데 네 아버지 덕에 지금은 이렇게 친하게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어. 사실 채권자라고 하면 나쁜 이미지가 많지만 그들도 힘들게 번 돈을 우리에게 투자한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네 아빠는 그런 점을 알고 있었기에 우리가 살기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돈을 변제하려고 노력했어. 그런 노력하는 모습에 반한 사람들이지. 병실에 오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옛날 채권자였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너무 놀랐어요. 채권자와 채무자는 대부분이 사이가 원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렇게 잘 지내는 이유가 아빠 덕분이라는 점이 너무 뿌듯하기도 했죠. 엄마는 숨을 돌리곤 다시 말을 이어가셨어요. 내가 형제들이랑 연을 끊었다고 말했었지. 엄마 형제들은 사업이 망하자마자 파산 신청부터 했다더구나. 자신들이 진 빚을 책임지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채권자들은 하는 수 없이 우리 가족에게 붙어서 빚을 받아내려고 했고 그런 절박한 사람들이니 네 아빠도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 처음에는 저들도 우리가 시간이 걸려도 갚겠다고 하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하지만 네 아빠가 끈질기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이야기하더니 결국은 다들 믿어주더라고. 지금은 빚도 다 갚았으니 사이가 나쁠 수 없지. 제 아버지는요,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셨어요. 생활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돈은 빚을 변제하셨거든요. 저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빚이 얼마인지 듣는 순간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빠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빚을 변제하고 그들과의 신뢰를 지켰던 거예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죠. 하지만 이렇게 찾아오는 채권자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눈에 유독 보였던 이유는 제 또래였기 때문입니다. 제 또래라면 부모님이 사업을 했을 때는 거의 학생이었을 테니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또 그는 한 달을 주기로 빠지지 않고 엄마 병실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엄마와 무슨 관계인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지금은 대충 채권자의 아들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남자가 올 때면 엄마는 항상 자리를 떠서 제가 없는 옥상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오시곤 하셨어요. 하루는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혹시 매달 찾아오는 남자분은 엄마랑 어떤 관계야? 채권자라기엔 너무 젊어 보여서.
채권자의 아들인가? 엄마처럼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못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그러나 엄마는 제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듯이 흘리면서 말해주었어요. 아, 매달 오시는 그 사람? 왜, 궁금하니? 엄마가 만나기에는 너무 젊은 사람이기는 하지. 네가 걱정하는 일은 알지만 별것 아닌 사이야. 내가 병원에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 따로 병원 관련 일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 때마침 채권자 아드님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부탁했지. 매달 찾아오시는 것도 그런 이유고.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에게 정확하게 뭐 하는 사람이냐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사람과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찾아온 적이 있다며 기억 못하냐고 물어보더군요. 엄마의 말에 기억을 되짚어봤는데 흐릿하게 누군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자고 가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말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긴 하네요 라고 엄마에게 말하니 엄마도 그렇지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슬쩍 이야기 주제를 넘기더군요. 그런 엄마가 이상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엄마를 도와주는 분이라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생활도 오래 지속되다 보니 시댁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도 남편과 시모 때문에 집보다 병원이 편해지더군요. 남편은 이골이 난다면서 이제는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본인의 장모님인데 이골이 난다는 남편이 그리 좋게 보이지는 않았죠. 또 시모는 남편보다 더한 태도로 혀까지 끌끌 차면서 돈 나올 구석도 없는데 뭐하러 가냐며 이제는 무시로 일관하고 있고요. 물론 이 두 사람도 처음부터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건 아니에요. 시모는 예전에는 제가 병원에 간다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 예. 사돈 병원에 매번 갈 때마다 보니까 비싼 과일 바구니가 많이 보이더라. 네 아버지가 사업하셨다더니 제법 규모가 되었던 모양이지. 우리도 시댁인데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렇고 병원에 들고 갈 만한 선물이라도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처음에 엄마 병원에 방문했던 시모는 들어오는 선물이 고급지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오히려 제게 친정엄마에게 잘해야 한다며 뭐라도 하나 더 챙겨서 가라곤 했어요. 하지만 병원을 다니면서 무슨 소문을 들었는지 날이 갈수록 사람이 변해갔죠. 내가 저번에 병원에서 소문을 들었다. 네 엄마 병원에서도 돈이 안 되는 환자라고 과시 받는다며? 아, 병실에 있던 그 비싼 선물들은 그냥 비지떡 같은 뭐 그런 거냐? 넌 왜 네 집안 사정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해? 아무리 시댁이라도 봐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다. 네가 벌써 병원에 들락날락 한다고 일도 안 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이만하면 된 거 아니냐? 적당히 하는 게 좋겠구나. 제가 일을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시모의 말은 나날이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막말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말을 내뱉더군요. 야, 너 지금 병원에서 오는 길이지? 씻고는 왔니? 이제는 병원 냄새 맡는 것도 아주 지겨워. 병원에 얼마나 많은 균들이 돌아다니는 줄 아니? 아픈 인간들이 무슨 병을 옮겼을 줄 알고 씻지도 않고 들어오려고 그래. 넌 이제 네가 좋아하는 엄마한테나 가서 살아라. 필요한 건 문자 남겨놓으면 내가 문 앞에 놔둘 테니까. 이제 아무 때나 들어오지도 말고 오기 전에 연락이라도 해라. 소독제 미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맞아요. 시모는 처음에는 자기에게 뭐라도 떨어질 콩고물이 있을까 싶어서 저나 엄마에게 좋은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제게 큰 유산이라도 떨어질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독해지는 술처럼 시모도 점점 더 독해져만 가더군요. 최근에는 엄마가 남겨놓을 재산이 얼마 없다는 것을 어디서 알았는지 이제는 병균 들고 집에 온다면서 내쫓기까지 하고 있어요. 속상함에 시모에게 말대꾸를 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집에서 뭣도 안 하는 게 말대꾸라며 마음에 큰 상처만 생겼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모와 실랑이를 할 무렵 엄마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먹던 밥도 이제는 목으로 넘기지 못할 지경까지 왔죠. 평소에는 아픈 내색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진통제를 맞고 몸부림치는 것도 흔치 않게 봤고요. 그런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서 옆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병원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전과 달리 힘이 없어진 손을 잡는 순간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 오더군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끝끝내 엄마의 형제라는 사람들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나 하나밖에 곁을 지키지 않는 엄마의 상황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오지 않는 친척들과 이제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댁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곁을 지킬 수 있는 나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엄마가 힘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느 날 시모가 엄마의 병실을 찾아오더군요. 그날은 엄마의 숨이 붙어있던 마지막 날이었죠. 엄마의 옆에서 임종을 지키던 저는 시모의 말에 내 귀가 잘못되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시모가 웬일로 정상적인 말로 엄마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하듯 건네는 겁니다. 사돈, 오랜 시간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편히 가셔도 될 것 같네요. 더 아프기 전에 이렇게 가셔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 하는 데까진 다 한 것 같네요. 그러니 하늘에 가서도 알아주세요. 따님이 엄마를 닮아서 참 씩씩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은 걱정 안 하고 가셔도 돼. 아마 혼자가 되어서도 잘 살아갈 겁니다. 제가 옆에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기는 했지만 엄마가 가는 길에 다행히 진창길은 없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엄마가 죽어서는 아픔과 고생이 없는 편한 세상에서 보내길 바랐으니까요. 저도 엄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엄마에게 읊조리듯 말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아름답고 예쁜 풍경들 다 눈에 담을 수 있길 바라요. 저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걱정은 여기다 다 내려놓으시고 올라가서는 편한 생활만 하세요. 엄마 딸이에요, 저.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가 되더라도 시댁 식구와 잘 지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편히 쉬어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이내 표정이 풀어지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연이 사라졌다는 공허함에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하지만 혼자가 되어서도 엄마가 가시는 마지막 길인 장례라도 잘 치러드리자는 생각이 힘을 냈죠. 장례를 준비하는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던 중 시무는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너도 내가 이쯤 해줬으니 만족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장 찍어라.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 그러니 이제는 너도 네 앞길은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안 그래? 내가 더 해줄 의리는 없을 것 같구나. 어안이 벙벙했죠.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묵은 먼지를 털어내듯이 말했으니까요. 시무만 이랬으면 그래도 충격을 덜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보던 남편도 시무보다 한술 더 뜨더군요. 맞아.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 병원에서 누워있던 사람을 돌본다고 금이 나와 돈이 나와. 네가 집안일도 내팽개치고 장모님 보러 간다고 했던 게 자그마치 5년이 넘어. 이쯤 했으면 나도 남편으로서 도리는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줘야 해?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 청구를 안 한 것을 다행으로 여겨. 그러니까 잔말 말고 여기다 사인해. 시모가 들고 있던 이혼 소장을 본인이 가져가더니 제 쪽으로 던지듯이 말했죠. 지금까지 아내라는 직무를 유기했다며 둘이서 압박을 해오니 장래로 힘든 제 마음은 더 이상 버티질 못했어요.
전 그제야 시모가 엄마의 임종을 지키며 말했던 속뜻을 알게 되었죠. 그때 했던 말은 저를 책임지겠다는 말이 아닌 말 그대로 나 혼자서도 알아서 잘 살아갈 것이라는 말이라는 것을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중대사로 얽힌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둘에게는 배신감을 넘어서는 분노가 느껴질 정도였죠. 심지어 시모는 제게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도장 어서 찍지 못해? 너 지금 이 장례도 순순한 네 돈으로 치르는 것도 아니잖아. 아예 안 그러냐? 우리가 이 정도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 주변을 둘러봐라. 텅텅 빈 이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게 누군지. 네 가족은 지인도 없니? 어떻게 장례식장에 형제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찾아오질 않아? 지금 모인 부조금도 다 우리 쪽 식구들이 낸 거 다 알고 있지? 정말 이 정도로 봐주는 시댁은 아예 어디에서도 못 찾아? 시모는 우리 가족의 사정도 모르니 그냥 내뱉은 말이시겠지만 장례식장을 찾지 않은 친척을 물고 늘어지더군요. 속도 모르고 형제들이 안 오는 것까지 흉을 보니 정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게다가 다른 장소도 아니고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끝도 없이 돈돈하는 소리를 해대니 능력이 부족한 저 스스로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말은 심했지만 틀린 구석은 없었기에 반박할 수도 없었고요. 사실 여태껏 아버지가 남겨준 돈으로 엄마의 병원비를 충당하고 있었거든요. 시댁에서 도움을 받은 거라고는 일도 없었는데 저렇게 생색을 내는 것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본인들이 해준 거라고는 5년 동안 딱 2번 있었어요. 그것도 남편 용돈으로 받은 돈이었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뱉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장은 남은 병원비를 내고 장례 비용으로 사용하느라 여유롭지 않았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 그냥 멀대같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서서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매달 병원에 찾아오던 동갑이라는 남자가 조문을 왔어요.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저에게 작게 인사를 하고 맞절을 해주더군요. 맞절이 끝나고 허리를 펴는 순간 제 앞에 뭔가가 보이더군요. 거기에는 통장 하나와 그 위로 본인의 명함처럼 보이는 것이 겹쳐서 있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2개를 건넨 다음에 장례식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죠. 다행이라면 이 자리에 시댁 식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있었다면 이게 뭐냐면서 본인이 오히려 호들갑을 떨었을 테니까요. 그 남자가 남긴 통장이 뭔지 궁금해서 열어봤어요. 그런데 통장의 주인은 모르는 사람의 이름도 아닌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뒷장으로 넘긴 순간에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는 숫자 0이 끝도 없이 찍혀있는 통장 잔고가 보였거든요. 혼자서 일십 백천 하며 중얼거리면서 세다가 너무나 큰 금액에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아마 입을 막지 않았으면 비명이 새어나왔을지도. 잔고에 놀란 저는 정리되지 않은 머리를 부여잡고 그 남자가 나간 길로 바로 달려나갔죠. 남자는 벌써 본인 차에 오르기 직전이더군요. 전 그런 남자를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기다려주세요. 죄송하지만 방금 넘겨주신 이거 무슨 의도로 주시는 건가요? 제가 뭔가 싶어서 안을 보기는 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가지고 가세요. 저희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하지만 들어있는 금액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이 아닌 것 같군요.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요. 이런 돈은 못 받습니다. 당장 다시 가지고 가세요. 이런 제 말에 남자는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작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이건 당신의 것이 맞습니다. 살아생전에 2분이 정당한 방법으로 버신 돈이에요. 물론 제가 도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길을 알려드린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2분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 것이 저는 정말 좋고요. 통장에 있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같이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을 거절하는 마음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전부 두 분이 모은 돈이니까. 어머니께서 생전에 제게 부탁하신 것이니 편히 받아주세요. 두 분의 자식인 당신은 제게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받으시는 돈을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다면 제가 드린 명함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장례식장을 떠났어요. 저는 한참을 남자가 준 통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장의 돈에 대해서 다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생각을 했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 저는 남편과의 이혼에 신경을 쓰지도 못했죠. 그 남자가 줬던 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기도 바빴거든요. 생전 보지도 못한 너무나 큰 금액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곧바로 그 남자에게 연락해서 빠른 시일 내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남편과 시모를 찾았어요. 또 일부러 그동안에는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순순히 말했죠. 그런 제 태도에 시모는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어머니 말씀이 다 옳더군요. 그동안 너무 죄송하고 신세졌습니다. 원래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정도일 거 아니 그냥 위자료 한 푼도 안 받고 도장 찍어드릴게요. 지금 아니면 앞으로 제 도장은 받기 힘들 겁니다. 어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니 시모도 의심을 거두고 이혼 서류를 정리하자며 신이 났죠.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겠다는 말을 했을 때는 올라가는 입꼬리를 주체하지 못하겠는지 입을 가리면서 웃었고요. 그런 시댁의 진실한 모습을 본 저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없었던 정도 떨어질 마당이니까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시댁과의 연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그 남자와의 약속이 다가왔고 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혹시라도 시댁 식구들을 마주치면 뭔 소리라도 들을까 싶었거든요. 아무리 이혼을 한다고 해도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모습은 저를 험담할 거리를 줄 수도 있고 괜히 불륜으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는 약속 장소로 시간에 맞춰 칼같이 들어오더군요.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머니께서 혹시 제 이야기 해주시던가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게는 말을 안 했다고는 하던데. 그러면 일단 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니까요. 왜 제가 그 통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게 자신의 정체를 들은 적이 있느냐 물었지만 정확히는 들은 적이 없던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예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께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병원에 관련된 일을 해주는 채권자 아들이라고만 말해주셨죠. 사실 그게 다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몸도 좋지 않은 엄마에게 걱정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더 이상은 묻지 않았고요. 그래요. 당신은 우리 부모님과 어떤 사이인가요? 제 물음에도 남자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내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사실 당신 아버지와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신세를 지던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이죠. 물론 어릴 때는 당신을 직접 본 기억도 있어요. 그분은 집에서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지 못하는 저를 항상 본인 집으로 데려가 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대학을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큰 도움을 주셨어요. 다른 분들 빚을 변제하기도 바쁠 시기였을 텐데 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거든요. 당신 부모님은 제게는 정말 친부모님과도 같은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었고 지금 이렇게 돕게 되어서 저로서는 영광이고요. 제가 몰랐던 아버지의 선행을 직접 들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했죠. 남자는 대학을 포기할 뻔했지만 아빠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해요. 등록금을 내야 하는 마지막 날 전에 본인의 집 앞에 찾아와서
등록금 봉투를 주고 가셨다고요. 아빠는 등록금을 주면서 저와 동갑인 남자가 자식처럼 느껴져서 도와주는 거라며 부담 갖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있는 남자가 우리 집에 놀러 온 날도 본인의 생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예전에 아저씨의 집에 갔던 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생일인데도 집에 밥을 챙겨줄 어른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도 비 때문에 해외에 가서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비록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의 채무자였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저씨에게 부채감을 느끼고 있던 채권자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도 같네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금의 자산관리사 직업을 가지고 나서는 아저씨의 돈을 제가 관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아저씨네 도움이 되고 싶었으니까요. 남자도 저와 비슷한 상황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더군요. 우리 아빠의 빚 때문에 집이 힘들어지면서 본인의 아버지도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갔다고. 그 덕에 우리 아빠를 만나게 되었고 현재 본인의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관리하던 돈은 몸집을 불려나갔고 지금의 금액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빠에게 고마움을 갚으려고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돈이 되었고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서 시댁이 저를 괴롭힐까 싶어서 남자에게 미리 부탁을 했던 겁니다. 전문가인 남자의 도움이 없었으면 돈을 불리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제야 엄마가 항상 남자와 심각하게 옥상으로 나가던 모습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된 거죠. 이제 저는 떳떳한 마음으로 이혼을 위해 법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는 순간 남편과 완벽하게 남남이 된 바로 그 순간 저는 시댁 식구에게 80억이 든 통장을 보여줬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것을 보여주나 싶어서 의아해하던 시모는 통장의 잔고를 보고는 눈이 개구리만큼 커지더군요. 그러고는 제가 보는 앞에서 손가락을 들어 0이 몇 개냐며 세어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억이 넘어 10억을 말하는 순간에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서 서로 잡아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던지 상관없이 저는 봉투를 하나 그들에게 툭 던져줬죠. 그리고는 둘에게 말했어요. 이걸로 계산은 끝이네요. 당신들이 제게 줬던 돈은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있으니 알아서 들고 가세요. 마지막까지 정말 속물 같은 모습 잘 구경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어떻게 당신들과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제는 서로 마주치기도 어렵겠어요. 아무래도 사는 세계가 달라졌으니 이젠 지나가다 보기도 힘들겠죠. 안 그래요? 2번 다시 제 눈앞에 안 보였으면 좋겠군요. 아,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 건데 내 돈 뺏으려고 재산분할 소송 같은 건 다시 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원래 부모에게 받은 유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치지 않는 거니까요. 이 돈은 100%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준 거지 당신들한테 준 게 아니니까요. 저는 봉투에 시댁 식구가 낸 부조금 전부와 딸랑 2번 주고 생색냈던 용돈을 그대로 담아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그런 속물 같은 사람들과는 더도 말도 섞기 싫었고요.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쓰러진 시모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지는지 궁금해서 살짝 뒤돌아서 구경했죠. 돌아선 순간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당황해서 서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광대같이 보였거든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때까지도 뒤통수로 아까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어요. 남편은 정신을 차렸는지 그런 제게 달려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 이혼은 내 생각이 아니야. 정말이야, 날 믿어줘. 엄마가 당신이 병원에 가 있는 동안 일도 안 한다면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런 거야. 나는 당신이 집안일도 병원에서도 잘 해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어? 이대로 가지 말고. 저를 붙잡은 전 남편이 우습게 보이더군요. 평소에는 저를 무슨 한량 보듯이 집에 벌레가 있는 듯 취급하더니 지금 제가 보여준 통장의 액수를 보고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그가 더욱 꼴보기 싫었죠. 이혼 바로 직전까지 해도 사람을 뭉개며 욕이란 욕은 다 했던 치주라고 박쥐 같은 인간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세차게 그를 걷어차곤 그 자리를 떴어요. 당신이 여태까지 내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봐. 내가 왜 당신을 다시 용서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당신이 사람이라면 지금 내게 이렇게 이야기할 순 없지. 안 그래? 나한테 와서 바짓가랑이 잡지 말고 세상을 똑바로 열심히 일하면서 살 생각을 해. 그냥 뭐 하나 잘 잡아서 호구 잡아서 살 생각하지 말고. 당신들이랑은 이제 얼굴 보고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서류도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2번 다시는 보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전 남편 씨? 그리고 그렇게 비는 거 바닥에 군뱅이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보기 싫으니까 아유, 저리 꺼져. 그렇게 시댁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아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는 뭐하러 시댁 식구들한테 통장을 보여줘서 긁어부스럼 만드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전 시댁 식구들이 제 돈을 보고 절 귀찮게 하고 달라붙을 게 뻔한데 왜 그랬냐고요. 그런데 제 서럽고 억울한 심정을 이렇게라도 이전 시댁 식구들에게 갚지 않으면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화병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도 제가 화병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통장을 떡하니 보여주고 나니까 그 화병이 싹 사라진 거 있죠.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전 시댁이 발도 디디지 못할 지역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외국으로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은 외국에 집을 구하고 나서 전액 다시 그 자산관리사 남자에게 맡겼어요. 돈과 관련된 일에는 조심하라는 부모님의 유언이 있었지만 이 남자는 정말로 믿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녀 사이라 오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와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어요. 가끔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야기도 하면서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요. 지금은 가족이 없는 제 옆에 외롭지 않게 머물러주는 고마운 친구이기도 합니다. 참, 돈은 자산관리사 친구에게 맡겼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으로 통쾌한 복수도 했고 살림도 조금은 풍족해졌으니 이제는 남을 돕는 데 사용해 보려고 해요. 부모님이 친구를 도왔던 것처럼요. 먼저 가신 부모님도 제가 이 돈을 오로지 제가 잘 사는 데 쓰라고 남겨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친구와 함께 어디에 쓰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저축한 돈의 이자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들었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친구의 의견대로 불우이웃도 돕고 있어요. 제가 가진 돈을 전부 좋은 일에 쓰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친구가 열심히 관리해주면 제가 받았던 돈 전부를 사회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돈으로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닌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는 중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도움만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 친구도 물질보다는 사람의 정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저도 남들에게 부모님과 같은 정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으로 가기 전에 봉사활동과 사회복지에 관련된 자격증과 공부도 시작했어요. 사회복지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 한국으로 돌아와서 쓰려고요. 비록 나 하나가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어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처럼 큰 돈을 함부로 쓰면 좋지 않은 인연들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자산관리사 친구도 이런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고요. 당장에 큰 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재 과거에 했던 일을 병행하면서 복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당장은 떠오르지 않지만 유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에 쓸 수 있을지 더 생각해 보려고 애쓰는 중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힘든 일로 인해서 현재를 포기하려는 친구들에게 저는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오늘도 노력합니다.
제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행운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